세계 경제, 이머징 경제, 선진국 경제, 중국 경제 당연히 포함, 한국 당연히 포함 다 하락입니다. 다 돈으로 올려버린 경제예요. 그렇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 디지털 사회는 큰 산업 지각 변동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기회가 왔다고 썼어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예. 지금 중국 경제가 상당히 힘든 상황에 있고 예.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물론 예. 뭐 어떤 성장 산업들을 예. 찾아내고 거기를 육성하고 예. 투자하고 예. 이것도 방법이겠지만은 예. 현재 냉각돼 있는 그 미중 관계 이거를 또 푸는 데서 예. 또 하나의 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상무부 장관이 중국에 갔잖아요. 예. 이게 거의 세 번째잖아요. 예. 네, 그 미국의 맞아요. 정부 요인 맞아요. 관계. 예. 예. 근데 잘 안 되나 봐요. 예. 그게 그래서 시대적 운명이 제가 그 100년 객변의 시대가 왔다. 그 중에 배경 원인 중에 하나가 미중 갈등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6월 달에 블링컨이 가고 옐런이 가고 그리고 케리가 갔죠. 기후변화 특사가. 후에 그 백세의 키신저도 가고 이번에 그 상무부 장관이 갔잖아요. 근데 상무부 장관 갈 때는 그 전 사람들하고 좀 달랐어요. 키신저는 대통령 대우를 받으면서 엄청 받으면 갔고 그 앞에 세 명은 중국에서 뭐 그렇게 뭐 대우하며 만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상무부 장관 올 때 되게 대우를 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되게 예의를 지키면서 이렇게 초청하는 이런 중국 상무부 장관이 초청하는 걸로 이렇게 그림을 띄고 오셨어요. 그 미국 상무부 장관이. 근데 여기서 한계가 뭐냐면 상무부라는 건 중국 무역부하고 달라요. 상무부는 관세 파워가 없어요. 관세 파워는 무역부에 있잖아요. 미국 무역부에. 근데 무역부가 중국에 대해서 되게 강경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무부 갔는데 나는 사실 갈 때 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데 말 그대로 상무부는 주로 이 양국 간에 이런 국제무역 마찰 비관세 장벽 이런 쪽 그리고 투자라는 게 뭐냐면 미국 기업들이 중국 내 처우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지난번에 마이크론 사태도 있고 이런 거 그리고 양국이 기술 쪽 그 블랙리스트로 서로 만들어서 상대 기업을 블랙리스트 올리면서 이런 마찰 그리고 무역 관계라든가 경제 협력 관계에서 할 거는 하자 뭐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미국 쪽 목표는 중국 쪽 목표와 미국 쪽 목표가 달랐어요. 중국 쪽 목표는 뭐냐면 기술 장벽을 지우는 거예요. 얘네 왜 우리를 자꾸 이번에 가기 전에 미국 쪽에서 그래도 우호적인 지지자를 한 27개 중국 기업을 명단을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 우호적인 제시처를 취한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 27개 기업을 블랙리스트 뺐다 해가지고 너무 땡큐합니다. 상무부 장관이 이렇게 뭐 그걸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그 27개 기업이 원래 거기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27개 기업이 주로 어떤 쪽이냐면 반도체, 에너지, 그 다음에 배터리 뭐 이런 쪽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올렸다는 자체가 내내절로 올려놓고 지금 와서 아니다 이러고 그거는 내내가 우리하고 얘기할 때 박연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중국 기업들을 갖다 블랙리스트에 오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제외시켜서 우리 너무 땡큐합니다 이럴 게 아니다. 이거는 원래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중국이 그래서 너무 땡큐 양보하기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상무부 장관 만났을 때 제일 강조한 게 기술 수출과 기술 수입 그리고 기술 기업 투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미국 상무부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의도했던 목표는 사실 제일 기대한 건 그거인데 잘 안 됐죠. 그다음에 미국은 협력할 것도 협력하자. 무역이라든지 그리고 뭐 기후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서 중국에 좀 협조 뭐 이런 문제에서 좀 협조를 해달라 이런 식인데 그래서 중국 쪽에서 쓸데없는 마찰이나 이런 거 피하자라는 게 미국 쪽 스탠스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뭐 실무 협의체를 만드는 거고 뭐 1년에 2번씩 만나는 거였고 뭐 그런 게 쭉 나왔잖아. 이번에 실무진 회담 뭐 이런 강화하고 이래 쓸데없는 마찰을 키우지 말자 뭐 그냥 그 정도죠. 그게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서로 그냥 더 나빠지는 것만 서로 막기 위한 노력이지 뭔가 좋아질 만한 거는 없다.
왜냐면 이게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책에서도 시대적 흐름에 예. 베팅하는 게 투자다 이런 예, 말씀을 하셔서 예, 그렇다면 지금 예. 어디에 무엇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책에 안 읽으셨죠, 아직? 참 자세가 안 돼 있네요. 언제는 내가 돼 있었나요? 아니, 나 오늘, 안유화를 인터뷰한다 이러면 다 오기 전에 미리 읽어가지고. 아니, 집 나갔다 들어오는데 뭐가 이쁘다고. 그 챕터 6에 다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미래 시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중 갈등 시대에 이게, 그거 아세요? 지금 그게 있어요. 세계 경제, 이머징 경제, 선진국 경제, 중국 경제 당연히 포함, 한국 당연히 포함, 다 하락입니다. 근데 이런 적이 없었어요, 역사일에. 어떤 애는 보통 이 지역이 하락하면 저 지역이 성장하고 저 지역 하락하면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 계속 성장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지금 전체가 하락해요. 왜 지금 이렇게 살기 힘든지 아세요? 지금 어느 나라나 다 살기 힘들어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빡세고 우리 스스로 개인의 운명의 시대에서 오늘 모이기잖아요. 우리가 경쟁이 점점 치러지고 더 힘들게 사는데 소득은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고 인생은 점점 피곤해져. 왜냐하면 옛날에 성장할 때는 빵이 커지잖아요. 빵이 그렇죠. 커질 때 나는 많이 먹냐 적게 먹냐의 문제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먹어요. 어제 소득보다 오늘이 증가해서 그럼 사람이 신경이 느슨해져요. 해피해. 근데 지금은 옛날하고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옛날보다 똑같이 하는데 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살기 힘들어져. 물가도 너무 비싸고 10번 먹을 거 한 번 먹어야 되고 지금 물가가 그렇게 됐잖아요. 왜 이렇게 됐냐? 세계가 다 빵이 줄어들고 있어요. 빵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네 거 내가 뺏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미중 갈등의 패권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계화의 종말, 예. 이유이기도 하고. 예, 종말이라기보다 세계화, 우리가 글로벌화라이제이션인데 이제는 슬로벌라이제이션이라 해요. 글로벌화가 막 하다가 슬로벌라이제이션에서 추방하고 멈추고 지금 줄어드는 게 이제는 빵은 안 커지니까 니 거 내 뺏어오는 일밖에 없으니까 보통 제1차 세계대전 2차 전쟁이라는 건 다 먹는 문제로 일어났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먹기 힘든 시대엔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각 국가 간에 뺏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전 세계가 똑같이 하는 말. American first. 근데 아메리카만 first예요. 일본도 자국 first예요. 그치. 한국은 말 안 해지만 한국 first예요. 중국도 당연히 자기 first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다 자국 우선주의로 가버렸어요. 그렇지. 리쇼어링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자국 이기주의, 그렇죠. 제일주의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 시대에서 배경입니다. 만약에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이랬으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운명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거 아세요? 재미있는 게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52% 넘은 게 유일하게 트럼프잖아요. 나머지는 비교할 수 없어요. 또 나올 것 같아, 다음번에.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이든이 4년 했는데 트럼프가 와버렸어. 다시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 이게, 예? 그래서 시대에서 운명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서로 뺏으려게 할 수밖에 없고 막 전쟁, 불꽃이 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처한 지금 시대적 환경이에요. 그러면 너무 비관적 말만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세계 경제가 다시 성장하려면 전통 경제의 생산 요소 한계성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전 세계 경제가 다 금융으로 성장했어요. 한국, 중국, 유럽 돈을 왕창 투입해서 기업의 생산성이 늘어난 게 아니라 돈으로 올려버린 경제예요. 그렇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가야 돼요. 중국 부동산 문제 심각하다 했잖아요. 한국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예, 중국 예, 북경이나 상해 예, 같은 것도 예, 일선 도시도 50% 떨어져야 예, 된다. 예. 한국도 근데 사실 좀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그렇죠. 한국, 일본, 지금도 저 어느 지역은 50% 떨어졌어요. 그래서 2008년 이후로는 어느 나라도 금융으로 올려세운 경제, 이게 대가를 치르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이게 생산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게 자본을 너무 투입해버리면 생산 요소 한계성 때문에 생산성이 없어져요. 노동력 계속 높고 생산성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산업이 기술 혁신이 이렇게 쫙 경제를 끌고 가야 돼요. 그게 기술 혁신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2장에서 기술 혁신 주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50년 경제 주기거든요. 콘드라이프 파동이라고 하는데 그게 끌고 갈 수 있는 기술 혁신이 뭐냐? 저는 뭘 보냐면 키워드가 디지털 기술입니다. 데이터. 제가 재밌게 해줄까요, 방송을?
이게 왜냐면 이게 제가 그냥 기술로만 말하면 사람들이 가슴에 와 안 닿아. 예를 들면 여기다 제가 쓴 게 디지털 기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여기 특히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중국이 자동차 수출국 1위 된 거 아시죠? 전기차로. 예. 전기차 어서 다 합해서 1위예요. 다 합해서? 일본을 제쳤어요. 어서 중국이 1위예요. 이게 어느 정도 파워냐면 사람들이 지금 표정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원래 되게 놀래야 되는데 안 놀라잖아요. 그래요? 어머나. 아니 근데 왜 놀래야 되냐면 저는 이 문제를 중국이 자동차 수출 1위 됐다는 걸 어떻게 저는 인식하냐면 중국 축구가 세계 축구 1위 한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게 가슴에 와 닿으세요? 아니요. 아, 중국 축구가 되게 세계 올림픽 세계 축구에 못 나가잖아요. 제가 좀 시크해요. 아, 그래서 근데 이게 중국 축구가 되게 이렇게 약하다고 보는데 세계 축구에서 1등했다. 자동차는 중국이 전통적으로 가장 약한 그렇죠. 왜냐면 산업이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뭐 10만 개 그런 부품으로 만들어지는 산업이다 예, 보니까. 근데 중국이 가장 약한 자동차 산업이 세계 수출 1위 국가가 됐다는 게 그 파워급으로 놀라운 일인데 이유는 전기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요. 그렇죠. 일본이나 전통 자동차 강국도 이거 놓친 거예요, 이 흐름을. 그래서 이쪽에 지금 있는데 저는 여기 쫙 썼어요. 여기에 지금 뭐 도파민 경제, 메타버스 경제 이런 거 쫙 썼고요. 블록체인 포함해서 여기 지금 뭐 넥스트 애플 누군가 이런데 핵심 말할게요. 하나만 말할게요. 다 말하기 시간이 없으니까 데이터에 대해 말할게요. 우리 미래 사회는 디지털 사회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렇죠. 결국 데이터가 핵심 요소, 생산 요소라는 거 그렇죠. 제가 여기 와서 몇 번 말했잖아요. 디지털가 제 6번째 생산 요소다. 그러면 이 말을 하면 일반 사람이 가슴에 안 닿아요. 데이터 시대, 디지털 시대, 데이터, 우리가 보통 생산 요소 하면 기술, 자본, 노동력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데이터도 생산 요소다? 이게 무슨 말이지? 가슴에 안 닿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중국 가보면 있잖아요. 기업들이 노동력을 못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사람이 많은데 노동력을 못 구해. 특히 지방에 있는 기업은 더 못 구해. 그러니까 어떻게 기업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 로봇으로 해요. 사람을 못 구한 이제 로봇으로 대체해버렸어요. 좀 험한 일이나. 예, 이제 예를 들면 축산업, 뭐 예를 들면 이런 우리 말하는 농축산업 있잖아요. 원래 그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중국 젊은이들이 이제 다 한 집에 애기 하나니까 또 내 시대 자식이거든요. 지금 MZ 시대라는 게 제 자식 세대예요. 근데 내 나이 시대에는 중국에서 가장 부를 많이 만든 시대예요. 돈이 많아요. 내 나이 때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한 명인데 가서 돼지 키우고 소 키우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사람을 못 구해요. 근데 웃기는 게 축산업이 다 로봇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로봇이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이 스마트폰으로 돼지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봇이 타타타타 가서 사료도 주고 로봇이 타타타타 청소도 하고 로봇이 다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로봇이 AI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핸드폰으로 전체 이제 빌딩에서 돼지를 키워요. 빌딩에서. 그러면 옛날에는 예를 들면 지금 한국 농촌처럼 저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들이 그 사료에다가 뭐 영양제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돼지를 먹이고 이러면 그 영양제가 어느 만큼 돼지에 이렇게 영양으로 가는지 판단이 안 되잖아요. 이게 대충 비슷한 걸 사다가 이렇게 먹이고 이런데 이게 데이터화되면 달라집니다. 그렇지. 이 회사의 영양제를 먹였을 때 돼지의 체성분 변화와 저 회사의 영양제 체성분 변화가 다 보여요. 보이면 어떻게 돼요? 기업의 경영자 운명에서는 어때요? 야, 이 회사 거 썼을 때는 체성분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쟤네 거 쓰니까 안 좋아. 이렇게 뭐 얘네 거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1등부터 10등까지 대충 얘네는 많이 먹고 얘네는 적게 먹고 공존해 살아왔는데 디지털 세대로 가면서 데이터화되면서 딱 디지털로 딱딱 개량이 되면서 이제는 1등 말고는 다 죽게 생겼어요. 얘 좋은 것만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1등만이 살아남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또 그만큼 우리가 선택의 폭이 쉬워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는 1등부터 10등이 많이 먹고 적고 먹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초격차 기업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건강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집에서 영양제 많이 드시잖아요. 네. 맞죠? 근데 그 영양제 먹었을 때 과연 내 체성분이 어떻게 변하는 거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내 차트 나왔어. 예를 들면 내가 딱 먹었을 때 딱 그 스마트폰 어떤 앱이 내 그거 먹었을 때 그게 딱 데이터로 내 앞에 펼쳐져. 오늘 이거 먹었더니
내 지방 변화가 이렇고 내 단백질 이렇게 됐네 이러면 그걸 먹겠죠. 그것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필라테스에 가거나 헬스 가서 운동 선생님이 이 동작 하세요. 저 동작 했는데 만약에 그 운동 효과가 얼마 됐는지를 이 스마트폰에서 보이면 옛날에는 이 선생님이나 저 선생님 별로 차이 없다고 느꼈는데 이 선생님이 했을 때 나의 지방 감소率과 나의 근육 증가량이 확실히 좋아졌는데 저 선생님이 했을 때 나의 지방하고 근육량이 별로 증가한 게 없다 이러면 나 저 선생님 선택하고 이 선생님 선택하겠죠. 그러면 이제는 헬스 PT들도 1등만이 살아남고 고객 맞춤형 잘하는 1등만 살아남고 얘네는 도태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래 디지털 사회는 큰 산업 지각 변동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데이터로 다 계량화가 되고 다 모니터링 되면서 이제는 옛날에 뭐 대충 이렇게 하고 비슷하게 하고 되는 이런 사람들이 기업들이 제품들이 다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확실한 효능 효과 요게 데이터로 딱 나온다. 예, 1등만이 살아남는다. 증명이 된다. 예, 그래서 그게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한국은 이런 걸 못 느끼잖아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아니, 나는 몇 년 전서부터 난 스타트업 쪽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 관련된 기업에 내가 저 지인이 투자해가지고 그 기업 평가한 적이 있거든. 그 말씀하신 대로 소에다가 예. 소나 돼지에다가 이 캡슐을 먹여가지고 몸의 이상 현상을 데이터로 뽑아가지고 이상이 감지되면 먼저 선치료하고. 근데 지금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질병도 이렇게 의무 판단하고 그거를 사람 몸에다 넣어서 내가 차라리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예. 앱하고 연결해가지고 예. 차라리 그게 더 멋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멋있는 게 아니고 그 시대가 왔다고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하고 다른 세상 펼쳐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었는데 모든 산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다시 말로 제가 저는 하나 산업을 예를 들지만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면 디지털 사회로 오면서 제조업이 옛날 제조업이 중공업이라든가 어떤 무거운 개념이었잖아요. 자본을 투입해서 설비를 사가지고 무거운 산업이었잖아요. 물건을 만들고. 만약에 디지털 사회에 오면 제조업이 어떻게 변하냐면 핵심이 소프트웨어로 돼버리는 거예요. 데이터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 산업,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시대가 오면은 자동차가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고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데이터가 중요할 때는 제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경쟁력이 뭐가 되냐면 고객 맞춤형이 되는 거예요. 고객 맞춤형이 서비스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한국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기회가 왔다고 썼어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이래요. 기업 대표 저를 보고 우리 중국을 가성비를 어떻게 이기냐. 그리고 중국이처럼 그렇게 가성비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은 제조업이 이제 힘들다. 그래서 점점 어서는 한국도 미래가 점점 어두울 수밖에 없고 결국 금융으로 가야 되는데 한국 금융력이 그렇다고 세계적으로 좀 금융을 못하는 쪽에 있으니까 한국은 참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게 되게 걱정이잖아요. 저는 반대로 말합니다. 한국이 진짜 잘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제조업이 이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중국은 뭘 잘하냐면 값을 싸게 하는 건 잘해요. 중국은 가성비로 전 세계 이길 수 있는 나라 없어요. 중국 사람 24시간 일하는데 다른 어느 나라 그렇게 일할 수 있어요. 그렇지. 뭐 이게요. 근데 큰 나라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그렇고 큰 나라 특징이 서비스가 약해요. 왜냐면 내가 굳이 네 앞에서 막 친절하게 안 해도 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왜? 나라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안 되면 저기 가도 되고 하니까 일단 태생적으로 서비스 개념이 약해요. 싸게는 잘 만드는데 이 서비스라는 피 속에 그 개념이 약해요. 한국과 일본은 공동한 특징이 있는데 피 속에 서비스가 잘 돼 있어. 고객 맞추며. 그래서 제조업에서 예를 들면 배터리 하나 봐도 그래요. 앞에서 제조업은 중국이 잘 만들지 몰라도 실제는 어느 회사에 그 배터리 설치할 때는 고객 맞춤형이고 AS가 더 중요해. 서비스가 중요해.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밤중에 전에도 뛰어가서 AS를 해줘요. 미국 누가 한밤중에 뛰어가서 AS 해줘요. 유럽 누가 가서 한밤중에 AS 해줘요. 러시아, 중국. 배달 문화 보면은 진짜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예, 한국은 AS를 이런 거를 기본 피 속에 돼 있어서 이렇게 한국 기업 한번 써보잖아요. 전 세계가 좋아해요. 이게 이런 게 너무 잘해줘요. 이게. 근데 이제는 이런 시대에 왔다라는 거예요. 왜? 제조업의 가치가 옛날에 하드웨어 이쪽 제조업에서 이쪽이 소프트웨어 쪽 이쪽이 더 중요한 가치로 이쪽으로 와버린 거예요. 자동차 산업이 제조에서 돈 버는 것보다도 자동차 산업 제조에서 돈 버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하고 고객 서비스, BMS 이런 것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왔다라는. 근데 이거는 서비스란 개념이 꼭 담아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한국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 시대라는 거죠. 사실 땀을 막 뻘뻘 흘리며 했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선풍기를 예. 내가 이거 아무한테나 이러지 않아요? 선풍기를 독과점을 해드리잖아. 나도 더워. 근데 선풍기 고정해가지고 쫙 보내드리는.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고마워라. 예. 친정 오빠의 마음을 알려나 모르겠네. 아니, 근데 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 사실 올해 들어와서 AI 반도체, 이 데이터에 대한 말씀하신 그 예. 미래에 대한 예. 그 가치, 가능성을 우리가 다 인정을 했지만 예. 와닿은 것은 사실 이번에 챗GPT 나오고 AI가 맞아요. 터지면서 이게 현실화되는 느낌? 그래야 그때야 인식했죠. 제 책을 일찍 읽었으면 미리미리 다 인식이 됐을 텐데. 아니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예. 어쨌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여기 이제 투자를 하자. 스캠 스타트업을 옛날에 많이 다뤘으니까 제 말이 되게 가슴에 와 닿겠네요. 예, 이해가 돼요. 무슨 이해가 얘기신지. 돼요? 예. 오케이. 예. 근데 예. 이게 아까 우리 또 자율주행 얘기가 예. 나왔으니까 예. 이거 좀 번외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예. 제가 요즘 캐션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자율주행이 이게 되기 위해서는 물론 기술의 진보도 좀 더 있어야 예. 되겠지만 결국 이 제도 정책의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그 할 것이냐, 예. 과실에 대한 여러 예. 가지 그 처방 유무, 예. 그 다음에 보험사와의 문제 예. 이런저런 것들, 제도적 환경. 제도적 이 정비 이게 미국에서 표준화가 될 것이냐, 중국이 먼저 이걸 만들고 예. 다른 데가 따라갈 것이냐. 사실 왜냐하면 중국은 그냥 공산당 그냥 마음 먹으면 되는 곳이잖아. 네. 여기는 너무 많은 협의와 의논이 필요하고 시간이 예. 걸리고. 예. 어때요? 이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난 항상 좋은 것만 해요. 여기 질문지에 없는 거는 원래 부가로 더 부여해야 되는데 예. 그 질문지에 없는 질문이지만 너무 질문 잘하셨어요. 일단 핀테크 사례를 보면 핀테크가 중국에서 제일 먼저 하게 된 이유가 중국 오히려 ATM기 이런 게 없잖아요. 1인당으로 가장 세계에서 낮아요. ATM. 그러니까 신용카드 거의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핀테크, 웨이챗페이, 우리가 알리페이 이런 거 제일 중국에서 2010년 이후로 중국이 줄어서는 웨이챗페이, 알리페이로 가버렸어요. 근데 한국이 카카오페이 나온 게 언제예요? 최근의 일이에요. 근데 한국이 사실 금융이라면 중국보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요. 미국 가면 다 아직도 현금 써요. 현금 아직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금융이라면 미국이 강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사실 핀테크 시대부터 중국이 이제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가로 돼버렸어요.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 정말 좋은 질문했는데 그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제도라는 게 외생적으로 보냐 내생적으로 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도를 더 중요하게 보고 제도 있어야 그 나라가 그 산업이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질문이 되게 사실은 또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제도가 먼저냐 아니면 제도는 후천적인 거냐 만들어진 거냐 원래는 제도는 없었는데 세상이 그렇게 가버려서 그 제도가 나오는 게 맞냐 이 질문이에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제도를 만들어야 일할 수 있다는 마인드예요. 근데 중국은 아니에요. 제도가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게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막 한 다음에 문제가 터진 다음에 제도를 만들주의자는 거예요. 제도가 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법으로 제도를 만들고 뭐 할 수 있는 이런 왁구란 말, 특히 한국이.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융합시대, 디지털 시대, 스마트 시대 이런 복합 사회에서는 아무도 미래 어떻게 되고 그 일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예측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국회의원들이 제도를 만들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법규를 만들고 국회의원들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초선도적으로 공부를 하냐? 하는 사람 많겠죠. 근데 그 제도 만들 정도로 전문가냐? 그 정도로 안 되는데 제도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발을 묶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규제가 돼버리는 거죠. 거죠. 이게 민주주의 국가들이 특징이라 야당, 여당이 이렇게 의논해서 만들고 법규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maybe 선진국이 엄청 장점, 인력 자본, 뭐 여러 자본 우세를 해서 갔을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초융합 시대,
지금은 이제는 옛날에 그 산업 분류 있잖아요. 네. 한국도 일본의 그 체제를 많이 따와서 산업이 분류가 딱 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사실 산업 분류가 한국 산업부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 산업부가 있는 게 이제는 말이 안 돼요. 이 산업인지 저 산업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산업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게 IT 산업인지 금융 산업인지 구분이 안 되면 이 회사가 어느 규제를 산업부 규제를 받아야 되는지 금융업 규제를 받아야 되는지 판단이 안 돼요. 그러면 중국 같은 데는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근데 한국은 네거티브 아니기 때문에 과기부가 우리 소관이 아니야. 저기 금융부가 우리 소관이 이렇게 돼버리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겹쳐 있는 영역에서는 혁신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산업부 이런 개념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중국이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에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원래 소관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가 이제는 자동차 하드웨어라기보다 소프트웨어로 가는데 그 안에 많은 콘텐츠, 문화 콘텐츠, 그리고 금융업 이게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를 도대체 금융위원회에서 관리해야 되는 건지, 문화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산업부에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게 이러면 못해요. 그런 면에서 중국은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트렌드를 옛날에는 세계 최고 선진적인 거 몰라 미국 가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중국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게 중국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대표적인 게 핀테크 같은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그런 스마트 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고객 맞춤 웰리스라든가 뭐 이런 개념들이 중국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이런 시대적 선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중국에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국은 AI를 되게 잘해요. AI가 미국 못지않습니다. 이 특허가 첨단 특허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바이두가 제일 선도적으로 해요. 그래서 중국은 어디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거기서 먼저 해. 중국 항상 시범구라고 지정하거든요. 해 이러면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바이두가 이미 많은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에서 일어나는 여러 뭐 사고와 관련된 부작용 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나요? 그런 것들을 상의하면서 가는 거죠. 지금? 예, 일단은.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는 저는 오히려 화물 이런 쪽에서 제일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산업 특구 지역에서 그 안에서 장거리로 가는 그 안에서 그냥 어떤 집중된 이런 지역이 있잖아요. 산업단지 그런 데서 먼저 돌아갈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또 이 부분은 한번 또 따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시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더 플로 이번에 또 새로 책을 쓰신 변하는 시대의 운명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찾는 부의 기회, 정말 부의 기회가 있을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독후감 써서 내세요. 그건 쓸데없는 소리를. 네, 오늘 오랜만에 또 안희화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인사이트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